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제1장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 2부 인간관계의 비결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물론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고 시계를 빼앗을 수는 있다.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면 나중에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당신이 보는 앞에서는 고용인들이 협조하게 할 수는 있다. 당신의 아이를 때리거나 위협해서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친 방법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당신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성욕과 위대해지려는 두 가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심오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존 듀이는 이를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그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은 중요해지고픈 욕망이라고 말했다. 중요해지고픈 욕망이라는 말을 기억하라. 이것은 의미심장하다. 이 책에서 이에 대해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거부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갈망하는 것은 단지 몇 가지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원하는 것들은 다음에 포함된다. 1. 건강과 장수 2. 음식 3. 수면 4.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5. 내세의 삶 6. 성적 만족 7. 자녀들의 행복 8.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보통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단 하나만 빼고 거의 충족이 된다. 그 한 가지 갈망은 음식이나 잠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아주 깊고 절박한데 거의 충족되지 못한다. 그 갈망을 프로이트는 위대해지고픈 욕망이라 하고 듀이는 중요해지고픈 욕망이라고 불렀다. 링컨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은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다 라고 말했다. 인정받고자 하는 소망이나 바람 또는 갈망이라 하지 않고 열망이라고 했음을 주의하라.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괴롭히면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인간만의 갈구다. 이 갈망을 제대로 충족시키는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을 것이고 그들이 죽으면 장의사도 슬퍼할 것이다. 중요해지고픈 욕망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내가 미주리의 농가에서 살 때 나의 아버지는 우량의 두력저지종 돼지들과 순종의 해리퍼트종 소들을 키웠다. 우리는 지역 품평회와 중서부 지역 가축쇼에 그 돼지들과 소들을 출전시키곤 했다. 우리는 1등상을 탔다. 아버지는 파란 리본을 하얀 모슬린 천에 꽂아 놓고는 친구들이나 손님이 집에 오면 그 긴 모슬린 천을 꺼내셨다. 나와 아버지는 천의 양끝을 한쪽씩 잡고 아버지는 파란 리본을 자랑하셨다. 돼지들은 자기들이 타온 1등상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그 상이 아버지 스스로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이다. 만일 우리 선조들에게 중요해지고픈 열렬한 욕망이 없었다면 문명도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도 그저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어 살던 식료품점 점원이 50센트에 산
통해서 우연히 발견한 법률책을 열심히 공부한 것도 이 중요해지고픈 욕망이었다. 아마 당신도 이 점원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가 바로 링컨이다. 중요해지고픈 욕망에 자극을 받아서 디킨스는 불의의 소설들을 썼고, 또 이 욕망은 크리스토퍼 렌 경으로 하여금 위대한 석조 건축물을 설계하게 했으며, 록펠러는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 엄청난 부를 축적하도록 부추겼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욕망이 당신이 사는 도시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안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넓은 집을 짓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최신 유행의 명품 옷을 입고 멋진 차를 몰고 길을 쓰며 자식 자랑을 한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갱단에 들어가고 범죄 활동에 발을 들여놓도록 유혹하는 것도 바로 이 욕망 때문이다. 한때 뉴욕의 경찰국장이었던 E.P. 멀루니의 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젊은 범죄자들은 자아로 가득 차 있어서 체포된 후 처음으로 하는 요청은 그들의 범죄 행위를 대서특필한 신문 기사를 보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앞으로 복역해야 하는 유쾌하지 못한 시간은 아주 먼 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사진이 스포츠 선수나 영화배우, 연예인, 정치가들과 함께 실렸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흡족해하는 것 같다고 한다. 당신이 어떤 경우에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는지 말해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이며 또한 당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존 디 록펠러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중국 베이징에 현대식 병원을 세우도록 돈을 기부함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꼈다. 반면에 딜린저는 악당, 은행강도, 살인자가 됨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꼈다. FBI 수사관들이 그를 추격할 때 그는 미네소타의 한 농가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딜린저다. 너희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난 딜린저다. 그는 자신이 공공의적 1호라는 사실에 우쭐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딜린저와 록펠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낀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도 중요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던 흥미로운 예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미합 중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리길 원했고,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 겸 인도 총독이라는 명칭을 원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는 여왕 폐하라고 쓰여 있지 않은 편지는 열어보지도 않았고,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때 링컨 부인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자리에 앉다니 라며 그랜트 장군 부인에게 크게 화를 내기도 했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빙산에 자기들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조건 하에 버드 제독의 남극 탐험에 재정 지원을 했다. 빅토르 위고는 파리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야심을 품기도 했다.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조차도 자기 가문의 문장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에 영예를 더하려고 했다. 사람들은 때때로 호의와 관심을 구하기 위해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낀다. 맥키니 여사를 예로 들어보자. 그녀는 자신이 중요한 인물임을 느끼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인 남편으로 하여금 나라의 중요한 일을 방치하게 하고 자신이 잠들 때까지 침대 곁을 앉아서 몇 시간이고 지키게 했다. 또 치과에서 이를 치료하는 동안 남편을 곁에 붙잡아 둠으로써 관심받고자 하는 욕망을 채웠고, 한 번은 남편이 국무장관 존 헤이와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치과에 두고 갔다고 해서 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작가 메리 로버츠 라이너트는 총명하고 활기 있는 젊은 여성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 때문에 병자가 된 이야기를 해주었다. 라이너트가 말했다. 어느 날 그 여인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려야 했어요. 아마도 나이 문제였을 거예요. 외롭게 지내는 세월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녀는 몸져 누웠고 늙은 어머니가 10년 동안 그녀를 위해 음식을 나르고 돌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어머니는 병간호에 지쳐 죽었어요. 몇 주 동안 그녀는 보살핌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자 병자였던 그녀는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원기를 회복했어요. 몇몇 전문가들에 의하면 모진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환상 속에서라도 인정받기 위해 정신 이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에는 모든 질병을 합한 환자들보다도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 많다. 정신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무도 이 광범위한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지만 메두과 같은 특정 바이러스들이 뇌세포를 파괴해서 정신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 정신적 질병의 반은 뇌 손상이나 알코올, 독소, 상처와 같은 신체적인 원인들에 기인한다. 그러나 정신병자들의 또 다른 반은 겉으로는 뇌세포에 잘못된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후에 그들의 뇌 조직을 최고 배율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그들의 뇌 조직은 정상인의 뇌와 똑같이 건강해 보였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렸을까? 나는 이 물음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의 원장에게 물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지식으로 최고의 명예와 누구나 탐을 내는 상을 받은 박사는 내게 사람들이 왜 정신병에 걸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솔직히 말했다. 아무도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병에 걸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얻지 못했던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정신 이상 상태에서는 느낀다고 박사는 말했다. 그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환자가 한 명 있는데 결혼이 그녀에게 비극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 환자는 사랑과 자녀, 사회적인 명성을 원했지만 모든 소망이 날아갔어요. 남편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남편은 그녀와 식사도 함께하지 않고 자기 식사를 방으로 가져오게 했어요. 그녀는 자녀도 없고 사회적인 명성도 얻지 못했어요. 결국 그녀는 정신병에 걸렸지요. 그래서 그녀는 상상 속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처녀 때의 이름을 되찾았어요. 지금은 자신이 영국 귀족과 결혼했다고 믿고 스미스 부인이라 불리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아기 낳는 것을 상상하고 있어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그녀는 의사 선생님 지난번에 아기를 낳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든 꿈이 좌절되고 험난한 현실에 직면했지만 정신 착란이라는 환상의 섬에서 꿈에 부풀어 노래하며 비현실 속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비극이라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녀의 의사가 말했다. 그녀를 치료하여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이지요. 누군가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정신 이상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에게 정상이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겠는가. 찰스 수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연봉 100만 달러를 받은 소득세를 포함하지 않고 주당 50달러를 벌면 잘 받는 것으로 여겨졌을 때에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는 1921년에 새로 생긴 미 제철회사의 첫 사장으로 앤드류 카네기에게 뽑혔다. 그때 슈왑은 겨우 38세였다. 나중에 슈왑은 미 제철회사를 떠나 당시에 어려웠던 베슬리 햄스틸을 인수해서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회사 중 하나로 재건했다. 앤드류 카네기는 왜 찰스 슈왑에게 1년에 100만 달러, 곧 하루에 3,000달러 정도를 주었을까? 슈왑이 천재여서였을까? 아니다. 슈왑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철 가공에 대해 더 많이 알아서였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찰스 슈왑은 자신보다 제철 가공에 대해 더 잘 아는 많은 사람들과 일했다고 나에게 털어놨다. 슈왑은 자신이 그러한 연봉을 받게 된 큰 이유는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여기에 그가 털어놓은 비밀을
그의 말로 직접 옮겨놓겠다. 그의 말은 동판에 새겨 모든 가정과 학교, 가게, 사무실에 걸어놓아야 할 것이고 아이들은 라틴어 동사 변화와 브라질의 연간 강수량을 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에 그것을 외워두어야 할 것이다. 그 말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슈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의 열정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저의 가장 큰 자산이며 사람들을 최대로 개발시키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의욕을 꺾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누구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인센티브의 효과를 믿지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을 원하지만 결점을 찾는 일은 꺼려합니다. 저는 무엇인가 마음에 들면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슈왑은 바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와 정반대로 한다.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에게 고함을 친다. 그러다가 뭔가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저는 살면서 넓은 인맥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지위가 얼마나 높고 대단한가에 상관없이 칭찬할 때보다 비판하는 분위기에서 더 일을 잘하거나 큰 노력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슈왑은 말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앤드류 카네기가 놀랍게 성공할 수 있었던 두드러진 이유 중에 하나였다. 카네기는 동료들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도 칭찬했다. 심지어 카네기는 자신의 묘비에까지 직원들에 대한 칭찬을 남기길 원했다. 그래서 자신의 묘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과 지낼 줄 알았던 남자가 여기에 누워있다. 진심 어린 인정은 존 디 록펠러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였다. 일례로 동업자 에드워드 티 베드포드가 남미에서 물건을 잘못 구입해서 회사에 $100만 손해를 입혔을 때 록펠러는 비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베스포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그래서 칭찬한 일을 찾았다. 그는 베스포드가 투자한 돈의 60%를 건진 것에 대해 칭찬했다. 정말 잘했어. 언제나 그렇게 머리를 잘 쓸 수는 없었을 것이오. 내가 수집한 기사들 중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진실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옮겨보겠다. 이 어이없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농부 여인이 하루의 힘든 일과를 끝내고서 집안의 남자들 앞에 수북한 건초더미를 갖다 놓았다. 남자들이 그녀에게 미쳤냐며 화를 내자 그녀가 대꾸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지난 20년 동안 당신네 남자들을 위해 요리를 했는데 당신들이 건초를 먹지 않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몇 년 전에 가출한 아내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아내들이 가출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칭찬 부족이었다. 나는 가출한 남편들에 대해서 비슷한 조사를 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한다. 우리는 많은 경우 배우자를 너무 인정해서인지 결코 칭찬을 하지 않는다. 내가 강의하는 반의 한 수강자가 아내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말했다. 그의 아내와 그녀가 다니는 교회 몇몇 여성들은 자기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좋은 아내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6가지 목록을 만드는데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가 강의를 듣는 사람들 앞에서 소개했다. 저는 그런 부탁이 놀랐습니다. 솔직히 제 아내가 바뀌길 원하는 것 6가지를 저는 쉽게 말할 수 있었지요. 세상에 아내 역시 제가 바뀌길 원하는 것을 1000가지나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에게 말했지요.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에 알려주겠소. 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꽃가게에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당신이 바뀌었으면 하는 6가지를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오. 라는 쪽지와 함께 장미꽃 6송이를 보내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집에 왔을 때 현관에서 누가 나를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맞아요.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거의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아내가 요청한 대로 아내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교회에서 아내가 과제 보고를 한 뒤에 아내와 함께 공부하는 몇몇 여성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사려 깊은 대답이었어요. 그때 저는 칭찬의 힘을 깨달았지요. 브로드웨이를 압도했던 뛰어난 프로듀서인 플로렌츠 지그펠트는 평범한 소녀를 스타로 만드는 예리한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매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생기 없는 소녀들을 무대 위에 신비롭고 매혹적인 여인들로 변신시켰다. 칭찬과 신뢰의 가치를 아는 그는 정중한 관심과 배려의 힘만으로 여인들이 자기 스스로 아름답다고 느끼게 했다.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코러스 걸들의 주급을 $30에서 $175까지 올려주었다. 그리고 신사인 그는 공연 첫날에는 쇼의 주인공들에게 축하 전보를 보냈고 쇼에 출연하는 모든 코러스 걸들에게는 장미꽃을 보냈다. 한때 나는 유행하던 단식에 동참해서 6일 밤낮을 음식을 먹지 않았다. 어렵지는 않았다. 이틀째 밤보다는 6일째 밤이 덜 배고팠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나 고용인들에게 6일간 음식을 주지 않으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그들은 6일이나 6주 동안 심지어는 60년 이상을 음식만큼이나 갈망하는 진심 어린 칭찬을 사람들에게 해주지 않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유명한 배우 알프레드 런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자부심을 충족시키는 것만큼이나 내게 필요한 것은 없다. 우리는 자녀들과 친구들, 고용인들의 육체의 영양분을 제공하면서도 그들의 자부심은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 그들에게 구운 쇠고기와 감자로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샛별의 노래처럼 오랫동안 기억될 친절한 칭찬의 말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 폴 하비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남은 이야기에서 진실한 칭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수년 전 디트로이트에서 한 교사가 스티비 모리스에게 교실에서 잃어버린 생쥐 한 마리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교사는 교실에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는 없던 스티비만의 특성에 대해서 칭찬했다. 그것은 스티비의 볼 수 없는 눈을 보상할 수 있는 뛰어난 두 귀였다. 이때 스티비는 뛰어난 귀에 대해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스티비는 그 칭찬의 말로부터 자신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전했다. 청각의 특별한 재능을 개발하여 무대 위에 스티비 원더가 된 그는 1970년대의 유명한 팝 가수이자 작사가 겸 작곡가였다. 이 구절을 읽고 어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결국 아첨이 아닌가. 비를 맞추라고? 그런 것은 이미 해봤어. 그런 건 똑똑한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물론 아첨은 분별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다. 아첨은 얄팍하고 이기적이며 위선적이다. 아첨은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칭찬에 매우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마치 굶주린 사람이 풀이든 지렁이든 가리지 않고 먹듯이 뭐든지 삼켜버린다.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에 민감했다. 당시의 수상이었던 벤자민 디즈렐리는 자신이 여왕에게 심하게 아첨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그는 여왕에게 입에 발린 말을 했다. 그러나 디즈렐리는 영국을 다스렸던 사람들 중에서 세련되고 능숙하며 빈틈없는 정치가에 속했다. 그는 능숙한 정치가였다. 그에게 효과적이었던 것이 당신과 나에게도 반드시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길게 볼 때 아첨은 득보다는 해가 된다. 아첨은 가짜이며 위조지폐와 같아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건네면 언젠가 당신은 문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칭찬은 진실한 것이고 아첨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칭찬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고 아첨은 그저 입에 발린 말이다. 칭찬은 이기적이지 않은데 반해 아첨은 이기적이다. 칭찬은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아첨은 보편적으로 비난받는다. 최근에 나는 멕시코시티의 차폴테펙 궁전에서 멕시코의 영웅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동상을 보았다. 동상 아래에 오브레곤 장군의 철학에서 나온 지혜로운 말이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었다. 공격하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첨하는 친구들을 두려워하라. 그러니 절대로 아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아첨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조지 오세는 버킹엄 궁의 자기 서재벽에 6가지 격언을 걸어 놓았다. 그 중에 하나가 값싼 칭찬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이다. 값싼 칭찬이 바로 아첨이다. 아첨의 정의를 한번 들어볼 만하다. 아첨이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말해주는 것이다. 또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렐프 왈도 에머슨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라.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다. 아첨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면 너도 나도 아첨을 하고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에서 전문가가 될 것이다. 어떤 분명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시간의 95%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제 잠시 동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의 장점들에 대해 생각한다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값싼 아첨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상에서 가장 무시되기 쉬운 미덕 중에 하나가 감사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자녀들이 가져온 성적표에 성적이 좋을 때 자녀들을 칭찬하는 것을 잊고 자녀들이 처음으로 요리를 하거나 새 장을 지었을 때 격려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모임에 갔을 때 요리가 맛이 있으면 요리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피곤해 보이는 상점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주며 고맙다고 하라. 모든 정치가와 강사, 연설가는 청중에게 자신이 쏟아 부었는데 감사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을 때의 실망감을 안다. 이것은 사무실이나 가게, 공장, 또 가정, 친구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은 모두 인간이며 감사에 굶주려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법정 통화와 같다. 일상생활에서 자그마하지만 상냥한 감사의 불씨를 남기도록 해보라. 그것이 자그마한 우정의 불꽃이 되고 이어서 횃불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코네티컷주의 뉴페어필드에 사는 파벨라 단더냉이 맡은 일 중에 하나는 일에 서툰 한 청소원을 감독하는 것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그를 조롱했고 복도를 어지럽히며 그의 일을 방해했다. 파멜라는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가 어떤 일을 잘 해낸 것을 본 그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했다. 하루하루 그의 일솜씨는 전반적으로 나아졌고 곧 그가 맡은 일 모두를 능숙하게 해냈다. 이제 그는 맡은 일을 훌륭히 잘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를 칭찬하며 인정한다. 비판과 조롱이 도움이 되지 않는 데 반해 정직한 칭찬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 내가 거울 앞에 붙여놓고 날마다 읽는 격언이 하나 있다. 나는 이 길을 단 한 번 지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누구에게든 할 수 있는 좋은 일과 베풀 수 있는 친절을 지금 실천하겠다. 그것을 미루거나 무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길을 다시 지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모두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들에게 배운다. 에머슨처럼 대단한 사상가가 이러할진데 당신과 나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을까? 우리 자신의 업적이나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아첨은 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새겨두었다가 평생토록 되새길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은 뒤에도 계속 되새길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 2장 인간관계의 비결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솔하게 칭찬하라.